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5월의 시험본 물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현한 기술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며 실시간 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기존 사회의 구조, 운영 방법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스마트 ERP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보다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와 예측,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CPS는 실제 물리적인 제품, 설비,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동작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자연어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자연어 처리가 핵심인 기술이다. 잘못했죠? 지금 여기서 CPS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CPS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연어 처리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자연어 처리가 되겠고요. 이 위에는 CPS가 돼서 3번이 잘못됐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별 자동화 설비와 응용 시스템 간에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장 운영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장 운영 체계를 목표로 하며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기준 정보, 실적 정보, 설비 상태, 검사 정보 등의 실시간 운영 데이터와 현장 센서 설비로부터 수집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기반으로 분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이 문제도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블록체인 및 챗봇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의 임의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챗봇은 대화형 상거래, 고객 상담센터, 법률 자문, 헬스케어, 여행 관광 분야 중심으로 챗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상담에 쓰고 있다 했죠. 단순한 질문은 챗봇이 답변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심화 질문을 답변한다. 맞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 협상의 실행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말한다. 자동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여 향후 재판이나 강제 집행 등이 필요 없고 한 명의 중개인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의 위험을 갖다가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중개인도 반드시 한 명만 둔다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단락 이후에는 좀 약간 과장, 환각이 좀 이루어졌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섞어놨다. 그죠? 섞어놨다.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위험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인 챗봇은 로봇의 인공지능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근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하며 채팅을 하듯이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상의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형 메신저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죠. 3번은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단순 암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공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 프로세스는 처음에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하고 답은 2번이에요. 이건 바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및 적재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3번 문제는 자주 나왔던 암기형 문제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ERP 시스템 구축 후 BPR을 수행하며 구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잘못했죠. 구축 동시 또는 전입니다. 이 BPR은 ERP는 기업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능력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분산 업무 처리 플러스 중앙 통합 관리를 갖다 선명한 ERP 특징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 CRM은 조직 내에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CRM이 아니죠. 얘는 KMS라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ERP 패키지 선택 대신 ERP를 자체 개발할 경우 검증된 반복론 적용으로 구현기간을 최소화 가능하며 향상된 기능과 최신 기술 적용이 적용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체 개발할 경우에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제한됩니다. 외주 시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좀 빠른 거죠. 답은 2번이다. 5번입니다.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그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단순 변화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랜잭션보다는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5번 문제는 자주 나왔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도구 이용해라 맞는 지문,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라. 괜찮죠? 조직 관리 차원에서 변화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라. 나머지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다. 자, 6번부터가 우리가 실제 풀어야 되는 이제 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리는 우리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향후 5년간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전략을 통해 기업의 큰 방향성을 따져야 됩니다. 이 장기 계획이다. 맞죠? 맞는 지문입니다. 장기 계획이에요. 신제품 개발 및 장기에 보면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은 거시적 전략으로 장기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리는 맞는 지문. 이사원, 그래서 저는 1년에서 3년 단위 제품별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실시해 매출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 단계인 생산과 재고, 판매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를 마쳤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단기 계획이라고 보기보단 중기 계획이 되겠죠. 1에서 3년 계획이니까요. 아니, 그죠? 1에서 3년 계획이라 해놨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통한 매출 예측, 생산 및 재고를 갖다 잇는 연계, 장기를 잇는 다리 역할 같은 경우는 보통 중기에 해당이 된다. 이사원이 틀렸네요. 이사원이 틀렸다. 자, 박 과장, 저는 확정된 매출을 목표로 바탕으로 연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지점별로 구체적인 판매 할당과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죠. 단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구체적인 계획, 연간 목표, 실행 계획, 그냥 판매 할당, 가격 결정, 월별 분비, 판촉 및 계절 변동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분기별 판촉을 세밀하게 짜서 판매 변동을 갖다 계절별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금 박 과장과 최 팀장은 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단기, 중기, 장기 판매 계획 맨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차등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계 이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품 회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돼 목표 판매액을 할당한다. 그죠? 이익률이 동일하면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니까, 그죠? 많이 팔린다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할당을 해주면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차 비율과 그 교차 비율에 대한 공식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 상품 회전율과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거 얘기야.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 상품 회전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한계이익 이익률이 높은, 그죠? 이익이 회전율이 동일한, 위에랑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계 이익이 큰 거를 갖다가 할당해라. 당연한 얘기고요. 한계 이익이 동일할 경우에는 평균 재고액이 가장 낮은 거를 갖다, 그죠? 평균 재고액이 낮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 팔리는 물건이죠. 맞는 얘기. 평균 재고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한계 이익이 가장 낮은 상품. 자, 여러분들 공식, 교차 비율 공식 있잖아요. 교차 비율 공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계 이익 나누기.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한계 이익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교차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잘못 설명하고 있다. 4번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문제 잘 냈네요. 그죠? 좀 재밌게 냈습니다. 공식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을 남겨주시면 된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문제 내용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 여기네요. 제품 1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 1보다 크대요. 그죠? 무한대입니다. 가격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2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제품 3의 가격 탄력성은 지금 가격 변동이 불변한다는 얘기죠. 불변입니다. 얘는 1이라는 건 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4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죠. 얘는 탄력적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품 2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 상탕일 때 제품 2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면서 가격이 상승한대요. 그럼 매출액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수요가 변동한다는 거 아시죠? 수요에 따른 가격이 탄력성이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일 때에는 수요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안 사겠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래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내겠죠. 안 산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감소한다가 맞겠죠. 감소한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요가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지라는 거는 여기서 제품 3,000원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 증가한다는 건 비탄력적일 때고 비탄력적일 때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다. 8번 문제 통해서 가져온 문제 같죠? 좀 약간 섞어놨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ERP 시스템을 도입한 주식회사 생산의 영업팀 효율적 고객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각 사원이 제시한 분석 방법,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모르고 온 것은 김 대리는 전체 거래처 중 매출 기여도가 높은 20%의 고객이 우리 회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핵심 대상으로 분류해서 A, B, C를 갖다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 잘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사원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고객 성장 가능성, 수익성 두 축으로 이건 매트릭스 분석이죠. 이원표기 때문에 이 사원은 이 매트릭스 분석 맞네요. 지금 ABC 분석을 다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원도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두 개 축이니까 매트릭스 분석. 박 과장 저는 매출, 수익성, 전략성 네 가지 측면으로 부여했대요. 그럼 포트폴리오 그죠? 세 가지 이상은 포트폴리오 분석 맞고요. 최 팀장 과거 2년간의 매출 실적만을 고객으로 단순하게 ABC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은 매트리스 전형.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매트리스가 아니라 파레토 분석, ABC 분석이 되겠죠. 매트리스 분석이 전형적인 사례다.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 팀장은 틀렸다. 답은 3번이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해 순운전자본과 여신한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순운전자본은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을 공제한 값으로 지불 능력을 뜻한다. 지금 거꾸로 됐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죠. 1번 틀렸고요.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기업은 유동성에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매출채권 여신한도액은 순운전자보다 높게 책정하면 안 되겠죠. 낮게 책정해야 되겠죠. 잘못 설명하고 있다. 3번. 순운전자보는 단기 상한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운용자산이므로 자금관리시 중요성이 상당히 낮다. 순운전자보는 단기 상한을 고려하는 일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은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나타내므로 자금관리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요성이 낮다. 틀렸다. 답은 2번이다. 11번. 시장의 형태는 공급자의 경쟁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기 사례에서 해당하는 시장의 형태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ABC 소형 대형 통신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거 여기서 답 나왔네요. 이렇게 몇몇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그렇죠. 과점 시장이라 부릅니다. 과점 시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과점시장. 이동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격 정책이나 판매 전략,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지금 보기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소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각 기업은 요금제, 결합상품, 멤버십 등 차별을 시도하지만 한 기업이 요금 인하나 프로모션을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같이 움직인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 규제와 망 구축과 규제 등 요인을 인해 쉽게 진입하기 어려서 진입 장벽이 높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 그 다음에 요금이나 경쟁 시 즉시 대응, 진입 장벽이 높다. 이동통신사,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주식회사 생산은 새로운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사에 여신한도액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여신한도액을 갖다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이거 일별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요. 그럼 이거 매출액 예측에 의한 여신한도액을 갖다 설정하면 되겠네요. 즉 매출액, 지금 보니까 주어진 게 매출액 예측에 의한 여신한도액. 공식 보시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처 예상 매출액, 곱하기 매입 원가율 곱하기 수주 점유율 곱하기 여신기간입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 곱하면 된다. 자, 곱하면 얼마 나와요? 곱하면 그렇죠. 1350만 원이 나온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13번 A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이 문제가 이 13번은 아까 위에 지문이 있었어요. 그죠? 주식회사 생산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거래처의 신용거래를 통해 매출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위에 지문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 여기서 빼면 뭐 나온다 했을까? 순, 운전, 자본. 이번에 13번 문제는 좋네요. 그쵸? 아까 우리 객관식에서 지금 몇 번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 순, 운전, 자본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였어요. 13번은. 14번. 식품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SCM 관점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르세요. 소비자의 수요가 아주 작은 변화가 공급망 상류로 전달될수록 실제 더 크게 부풀려지는 현상이 관찰됐다. 맞는 지문. 공급망 내 모든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판매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왜곡을 줄이고 채찍 효과를 완화할 수도 있죠. 주문 리드타임이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져 단계마다 불필요한 원전 재고가 쌓인다. 맞는 얘기. 부서의 예시적인 가격 할인 및 판촉 활동, 우리가 가격에 대한 그 변동이죠. 활동은 수요를 갖다가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EDLP, Everyday Low Price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매일매일 저렴한 가격이면 굳이 우리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더라. 안전성을 높여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높여준 거죠. 답은 D네요. 15번. 공급망 거점 비용 중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류 거점을 갖다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재고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고를 채워야 돼. 그래서 크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엔 팔린 재고만 채우다 보니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송 비용은 거점 수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표시하면 수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수송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변동비는 거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겠죠. 고정투자비도 거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15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ERP 생산의 기말 감사 보고서 중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인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재고자산의 기록 및 평가 방법을 분석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식회사 생산은 재고자산의 입출구 내역을 실시간적으로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말 현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 재고조사를 병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감무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말 재고가 장부상에만 존재하여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도 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은 맞나요? 그렇죠.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여기가 포인트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매출원가는 과소계상, 당기순이익은 커질 수 있다. 아마 책에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기록법은 실무 흐름보다는 평균 단가의 기준의 원가 흐름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는 이론적으로 부적합한 방법이다. 지금 계속기록법 자체는 실무 흐름보다는 평균 단가의 기준 원가 흐름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계속기록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그 방식일 뿐이죠. 특정 원가의 흐름에만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뭐 평균 단가나 그런 거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과 병행할 경우에는 감모 손실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지금 잘못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기록법 설명 자체에 대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 자체가 입고와 출고를 갖다가 발생할 때마다 재고와 수량을 금액을 계속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재고 관리가 가능해서 ERP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평균 기준 원가의 흐름에만 의존한다 해서 여기서 잘못된 설명이다. 아예 다른 걸 갖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시마다 수량을 파악하므로 관리 효율성은 높으나 도난이나 파손, 실제 수량을 포착하기 어렵다. 맞아요.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실제 재고를 파악하여 감모 손실을 모든 부족분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므로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보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운송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생산은 수도권 여러 도시에 있는 반품 회수거래처에서 매일 발생하는 반품을 수거해 중앙물류센터로 가져와야 한다. 동사는 반품 회수 전용 차량 한 대를 운영 중이며 차량은 중앙물류센터에서 출발해 대리점 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적재한다. 이 차량은 중간에 공차로 이동하지 않도록 순서를 미리 설계하여 모든 거점을 마치면 다시 물류센터, 이건 뭐냐면 돌아서 물류센터로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물류센터로 복귀한다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온다는 걸 우리가 환결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환결 시스템. 그래서 왕복 시스템은 단순하게 A에서 B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요. 중간 환승은 허브를 경유한다는 건데 허브를 경유한다는 얘기가 없죠. 환결 시스템이 맞고 릴레이식은 구간별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운송 운전자를 교체한다는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이 17번은 약간 물류관리사 문제인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18번 운송 화물이 이력 추적을 위하여 RFID를 갖다 사용하고 있대요. 가장 적절한 건 태그의 데이터 변경 및 추가가 어렵지만 판매 관리, 예측 관리가 용이해 제품 생산과 마케팅 효율이 높아진다. 지금 태그는 RFID는요 데이터 추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렵다 요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변경이 자유롭다. 1번 틀렸다. 일시에 다량 태그의 판독은 가능하지만 내용은 습기, 열 오히려 여기서 강하기 때문에 RFID 씁니다. 왜냐면 이 RFID는 결국에는 뭐를 대체하는 거냐면 바코드를 대체하는 건데 지금 이 뒤에 나온 것이 이 바코드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RFID가 나왔다. 2번도 설명이 잘못됐다. RFID는 스캐너로 인식하고 언제 어느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출하되었는지 등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RFID는 스캐너가 아니라 스캐너는 바코드가 되는 거고요. RFID는 리더라고 하죠. 리더기로 읽습니다. 판독기로 읽게 된다. RFID는 나무 플라스틱을 투과하여 정보의 교신이 가능하나 금속이나 액체가 든 유리에 부착해 있을 경우에는 전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갑자기 이거 RFID 이것도 물관사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물관사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19번
EOQ 문제는 별표 치시고 보시고요. 주문량을 분석했다. 내년에 연간 수요량이 1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연간 수요량이 루트 2 곱하기 15,000 곱하기 주문 비용 4,500원.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1,500원이네요. 이때 구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식 기억하시죠? 루트 EDS 나누기 H EOQ입니다. H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P 곱하기 I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나눠주시면 9만이 되고 얘는 30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 300개. 20번 화물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글로 쓰세요. 이 운송수단은 화물이 대양 및 중량의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기사기 조건 없이, 자, 첫 줄에서 답이 나왔죠.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기상의 조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상의 조건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거는 기차죠. 철도입니다. 철도. 우리가 보통 기차라고 하면 안 되고 철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배운 대로 철도 운송이다. 철도 운송. 자, 21번. 구매 가격의 영향 중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격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정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가격에 지금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죠. 구매자는 가격 결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가격은 미치지 않는다. 틀렸다. 교섭 가격은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교섭에 의해서 영향이 되다 보니까 판매자, 구매자 둘 다 미친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미치지 않는다죠. 왜냐하면 이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둘 다 미치지 않는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협정 가격도 판매자, 구매자 모두 가격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정이란 거는 판매자끼리 협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매자는 영향을 미치는데 구매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1번도 괜찮은 문제 같네요. 자, 22번. 원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 표준원가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출한다. 표준원가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예정원가죠. 예정원가. 틀렸고요. 실제 원가는 예측된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가는요, 여러분들 제조를 위해 실제 발생한 원가를 뜻합니다. 틀렸고요. 표준 원가는 가장 이상적인 최적의 생산 기준으로, 맞아, 사전 원가라 부르죠. 그래서 예정 원가는 실제 발생한 비용, 얘는 실제 원가죠. 섞어놨네요 지금. 23번. 초대형 SF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 필름은 최신 시각 효과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를 찾고 있고 전 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려 한다. 주식회사 생산 필름이 입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참여시켜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한다.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그 시각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를 잡고 있는데 공개 입찰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죠. 1번이 일반 경쟁 방식이니까요. 2번은 과거 실적이 우량한 업체들을 지명하여 지명 경쟁 방식이네요. 3번은 자격을 갖춘 제한이죠. 제한 경쟁 방식이고, 그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얘도 지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24번. 적합한 구매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보기의 상황에 적합한 구매 방법.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생산은 최근 구리 국제 시세가 안정적일 때 단가가 kg당 9,800원 수준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요 산지 파업 이슈로 다음 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격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주식회사 생산은 평소 1개월치만 재고를 유지했지만 가격 상승을 갖다가, 여기 포인트죠,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2개월분을 미리 구매해서 보유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상황이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보유했다가 그저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시장 구매가 되겠죠. 시장 구매가 되겠다. 근데 이 문제는, 24번 문제는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서 내가 쓰기 위해서 구매하는 건 시장 구매가 되겠죠. 시장 구매 나중에 비축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면 투기 구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24번 같은 문제는 약간 나중에 나올 때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5번. 2월 10일 거래 계약 체결 후 현금 할인 방식 중 구매 당월 락이 있대요. 5월 15일 거래 구매 당월 락 약정을 했는데 5% 할인율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5% 할인율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구매 당월락은 원래 월 말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 할인율로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15일까지가 할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이 되겠다. 자주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 주식회사 생산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2개년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소자 제품을 장기 계약 구매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보기 자료는 구매 계약의 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장기 계약 구매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수시 구매 대비 절감하게 되는 구매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6년에 만개, 2027년에 10만 개씩인가요? 10만 개씩을 갖다가 구매했습니다. 총 20만 개네요. 그러면 내가 20만 개를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수시 구매했을 때는 1,500원이에요. 그럼 20만 개 곱하기 1,500원이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하고 0이 8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장기 계약 구매 시에는 1,2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또 20만 개에다가 둘, 셋, 넷, 다섯에다가 1,200원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나와? 20, 24,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 나오겠죠? 그럼 6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겠죠? 6천만 원. 6천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렵진 않고 문제는 되게 거창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빼는 문제입니다. 자, 27번도 얘도 어떻게 보면은 물류관리사에서 가져온 문제예요, 여러분. 항공운송협약과 관련된 국제운송협약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하터법 같은 경우 해상운송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해상운송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이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도 해상운송이에요. 해상운송, 해상. 그 다음에 로테르담 규칙이 있는데 로테르담 규칙도 해상.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이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물관사 공부하실 때 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법이냐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요. 그래서 해상운송에 관련된 거를 갖다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터법 자체가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이고 지금 선화증권 해상인의 운송 책임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터법은 선화증권 BL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운송인 책임을 다루는 법이다. 뭐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도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을 다루는 법이고요. 그래서 선박을 이용한 국제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도 국제 운송 규칙인데 복합 운송까지. 얘는 복합 운송까지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 관련 협약인데 국제 항공에서 여객, 항공, 그다음에 수화물에 대한 여객 수화물, 수화물 여기 항공이 아니라 여객 수화물, 그다음에 화물에 대한 실리는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책에도 안 나왔죠 지금. 이건 원래 물관사에서 국제 물류론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괜찮겠다. 세모 할까요? 세모. 답은 4번입니다. 28번 틀리라고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선적한 후 대금을 선적일로부터 60일 후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받기로 협의했다면 환어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기한부 환어음은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준다. 1번이 제대로 설명했네요. 기한부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수입업자가 물품을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그 돈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완화해준다. 1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일람불 환어음은 선적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아니죠. 일람불 환어음은 선적 서류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즉시제죠. 일람불은 선적 서류 제시하는 즉시 지급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첨부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환어음이 제시된 날 즉시 결제되는 어음이나 선적 서류 첨부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어음과 무담보 환어음으로 나뉘는 거죠. 일담보 환어음은 말 그대로 지금 서류가 좀 혼재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일람불 환어음을 갖다 물어보고 지금 뒤에는 뭘 물어봤어? 무담보 어음을 갖다가 또 설명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2번이 좀 애매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뒤에는 무담보 환어음이고 클린 그 다음에 앞에는 일람불 환어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뒤에다가 다른 정의를 갖다가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환어음은 물권증서인 선화증권의 보험증권이 반드시 첨부돼야 되며 얘는 뭐예요? 화환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화환어음. 섞어놨네요. 화환어음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정의가 잘못됐다. 무담보 환어음은 선적서류 첨부 없이 결제되는 겁니다. 수수료나 운임 같은 거. 화환어음은 수출자가 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할 때 어음상에 구체적으로 지급일이 명기되지 않아도 은행이 즉시 매입을 보장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환어음은요 지금 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자가 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할 때 어음상의 구체적인 지급 기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말이 잘못됐다. 그리고 화환어음은 운송 서류가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왔네요. 지금 다 섞여놨다. 지금 답은 1번이다. 자, 29번. 이 28번 문제는 오히려 답을 찾으면 다른 문제는 안 봐야 돼요. 보면 헷갈리니까. 자, 외국항 대고객 매매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현찰 매매율은 타 매매율이 기준이 된다. 잘못됐죠. 우리 타 매매율이 기준이 되는 건 전신환 매매율입니다. 전신환 매매율. 답은 1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30번. 30번 문제는 관세 환급제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수출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 그렇죠, 여러분. 관세 환급제도는 수출 물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등을 되돌려줌으로써 수출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절차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있어야만 환급이 된다라는 건데 관세 환급 신청 때 원산지 증명서 제출은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원산지 증명서를 주로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다 보니까 지금 관세 환급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얘는 FTA에 좀 더 가깝다. 간이증액 환급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간이증액 환급이라는 자체가 환급료 표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해진 환급률 표에 의해 간단하게 환급하는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틀렸다. 개별 환급제도는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환급률표에 의해 환급을 갖다 지급하는 제도다. 이 설명을 위에랑 밑에랑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죠? 간이정액 환급률표는 환급률표를 사용한다. 지금 위에랑 밑에랑 바꿔놨다. 틀렸다. 31번.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입력하시오. 괄호는 수출자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까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CFR은 A 가격 조건에 목적지까지 운임을 더한 거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임에다 제가 뭐라 했냐면 FOB 기준 잡고요. FOB에다가 기준에다가 뭐 거기다가 운임을 더하면 CF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험료까지 더하면 뭐가 돼요? CIF가 되죠. 이렇게 각각을 추가해서 더해주면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마 책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A에 들어갈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수출 통관 절차는 신고, 심사, 수출 검사, 신고 수리, 필증 교부, 선적 출항인데 수출 신고하여 심사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행하며 수출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운송수단에 실어야 된다. 30일 이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수출은 30일, 수입은 15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시험도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얘는 관세법 제251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체크해서 써놓은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급도 좀 이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이론 문제를 조금 꽈서 낸 거는 있었지만 1급 수준에 맞게 나온 것 같고 이번에는 오히려 2급이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급과 2급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난이도는 1급이 주관식이 있다는 것 빼고는 오히려 2급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의 특징 자체가 이론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점수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 실기에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